우리의 이상과 방향. 1. 10년쯤 전의 일인 것 같다. 방송에서 한 국민의 이상이라는 제목으로 연속방송을 계획한 일이 있었다. 그 마지막 프로에서는 7명의 교수가 대표로 참석했고 90분에 걸친 종합토론을 갖기로 했다. 전국의 청취자들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을 준비까지 갖춘 대규모의 공개 방송이었다.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나 2~3개월에 걸친 방송 내용을 종합하는 계기도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우리 문화적인 선조는 아득한 옛날에 몽고 지방에서 살았다. 그들이 밝고 따뜻한 고장을 찾아 이동을 했을 때는 태양이 뜨는 동쪽을 향했을 것이다. 그 정착지가 처음에는 만주지방이었다가 서서히 한반도로 옮겨졌을 것이다. 한반도에 와 머물면서 보니까 참으로 밝고 온화한 곳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니고 있는 고유 명사의 대부분이 밝다는 뜻과 연결되어 있다. 그 발음과 문자에는 약간씩의 변화가 있었으나 압도적으로 밝음을 표시하는 말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나라의 이름, 임금의 이름을 비롯한 지명들이 대부분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흰옷을 입는 선조가 되었고 의리를 존중히 여기는 민족성을 계승해왔고 우리 민족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도자기에도 백자가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밝음과 따뜻함이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우리 민족의 이상이었다는 점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또 중국인들이 여러 가지 표현을 빌어 그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그리고 이 사실에 있어서는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들의 특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고시대로부터 우리들의 생활을 좌우해온 지리와 자연적 풍토가 그 내용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밝은 사회로의 의도가 그대로 계승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신라 사회가 그 뜻을 성취시켰고 세종시대에는 그 이상이 꼽힐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대부분의 과거에 있어서는 그 밝은 이상이 성취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치와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조국의 밝은 이상을 성취시켜 나갈 수 있을까? 우리들이 전통으로부터 받아 누릴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찾아야 할 이상은 어떤 면에서 얻어야 하는가? 2.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한국 경제가 장차 어떤 방향과 이상을 택해야 하는가 합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는 세 가지 길 중의 어느 편을 택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이 택하며 개선해가는 과정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 하나는 소련을 중심 삼는 공산주의 경제 체제이다. 세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이 그 방향을 강요당하고 있다. 공산주의 사회가 모두 그 길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체제를 거부하고 있다. 단순히 반공국가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공산주의 경제체제는 이미 그 단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낙후성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몇 달 전 일본의 모 신문사가
세계 여행을 하고 돌아온 일본인들에게 설문을 한 일이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와 살기 싫은 나라가 어디냐는 질문이었다. 여기에 살기 좋은 나라로 뽑힌 국가의 순서가 스위스, 미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의 차례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살기 싫은 나라로 뽑힌 곳이 중국일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중국에는 다녀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다음으로 싫은 나라가 소련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국가들은 공산 사회들이라는 순서였던 것이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일본인들이 공산주의 국가를 모두 다녀보았지만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는 없었다는 증거인 것이다. 우리가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택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뚜렷한 현실이다. 그러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경제체제는 어떤 것인가? 영국을 중심 삼는 복지체제나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 중의 하나를 택할 수 있다. 그 밖에는 대표적인 경제체제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국, 캐나다, 북유럽의 복지체제를 부러워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가 우리보다 잘 살고 있으며 경제적인 균등이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를 여행해 본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한다. 복지체제의 나라들은 의료와 교육이 완전히 무상으로 되어 있다. 12년간의 교육, 즉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육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으며 또 완전히 무보수로 교육을 시킨다. 대학에는 엄선된 사람들이 가게 되어 있고 일단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우리와 같이 등록금을 걱정하는 일은 없다. 병원도 마찬가지이다. 수술을 받거나 10년을 입원한다 해도 병원비를 지불하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유능한 사람이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보건의 혜택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보다는 미국에 살기를 원하며 또 영국보다는 미국이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경제성장이 빨랐던 나라는 서독, 일본,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이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모두 미국적인 자본주의 정책을 택하고 있다. 또 이러한 사회에 가보면 경제적 균등성은 복지체제만 못한 것 같아도 국민들의 대부분이 복지체제 사회보다 잘 살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가? 사람들은 미국의 자본주의를 개인의 소유체제라고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 아메리카의 자본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따르는 경제적 기여체제임을 엿볼 수 있다. 학자가 학문을 통하여, 정치인들이 정치를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듯이 실업인들은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그것이 다름 아닌 경제적 기여체제인 것이다. 만일 그 뜻이 성취된다면 자유로이 경쟁에서 기여성을 높이게 될 것이며 그 길을 택하는 사회가 경제적으로 유복할 수가 있다. 그들은 경제적 중류사회를 원하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국가를 만들기 원하고 있다. 경제를 비롯한 모든 사회면에서 자유로운 경쟁과 조화 있는 발전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제정책을 택하는 것이 좋겠는가? 언제나 순서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다. 빠른 성장을 위한 기여적 자본주의를 택하는 방안이 있고, 성장 뒤의 경제적 균등을 위한 복지 체제를 택하는 길이다. 여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경제적 발전을 위한 자본주의적 기여 체제와 복지 체제 중 어느 편을 택하는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후진성을 안고 있는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에 의한 빠른 성장이 무엇보다도 아쉽다. 만일 그것이 기여적인 정신만 살려갈 수 있다면 구태여 복지 체제를 택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국민 전체가 경제적 혜택을 누릴 가능성은 저절로 생겨지기 때문이다. 3. 경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는 정치의 방향과 이념이다. 이 둘은 서로가 공존하며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더욱 필수적인 여건이 아닐 수 없다. 만일 경제를 위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안이 셋이 있다면 정치에는 몇 가지 길이 있는가? 우리는 쉽게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공산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이다. 오늘의 세계를 좌우하고 있는 두 개의 이념이 그렇기 때문이며 다른 정치 이념들은 이들의 아래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접근성을 모색할 수 없는 것이 문제점들이다. 그러므로 그 둘을 비교한다는 것은 차라리 인간의 정치적 생존의 원리를 찾고 그 원리 위에서 어느 편이 타당성을 갖는가를 묻는 편이 옳을 것 같다. 그 하나는 정치가 생활의 목적인가 아니면 수단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은 어디 있는가?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방법과 수단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장 큰 자유와 행복을 주는 길이냐고 묻고 그 방향을 찾자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본래부터 그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 경제적 공동 생산과 평등을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정치의 길이 없다고 강요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의 노선과 정치의 방향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사상 및 정신적 생활의 영역까지도 통제하려고 한다. 그것은 중대한 과오이며 우리들의 자유와 행복을 구속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 많은 학자들이 마르크스주의를 종교와 비슷하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종교는 정신과 영적 생활의 문제를 취급하기 때문에 선택과 같이 판단내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일상생활을 한 가지 방향으로 강요, 통제하기 때문에 그 통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택하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하나의 강요된 이념이 아니라 어떤 방향이나 이상이라도 스스로 택할 수 있다는데 그 장점이 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점은 인간이 본래부터 추구하고 있는 자유와 평등을 어느 편이 더 보장해주고 있는가 합니다. 공산주의는 평등을 위해 자유를 희생시켜도 좋다는 정치적 방도를 택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입장에서 최대한의 평등을 유지하자는 길을 택한다.
실제에 있어 인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위해 정치적 갈등을 빚어온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장점은 자유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는 점이다. 자유를 위한 자유는 오히려 사회의 불균등과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와 같이 소중한 박애정신, 즉 휴머니즘을 위한 정치를 하자는데 그 장점이 있다. 자유를 사랑의 정신과 같이 지닐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다운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차지한다는 생각이다. 공산주의 단점과 민주주의의 장점은 어디 있는가? 민주주의는 휴머니즘을 전제로 삼으며 또 목적 삼고 있다는 데 있다. 만일 공산주의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휴머니즘을 배격하거나 소외시키는 과오를 계속해 간다면 우리는 공산주의를 멀리하고 민주적 방향을 택하는 것이 인류의 정도임을 의심할 수가 없어진다. 셋째로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정치 방법의 차이점이다. 우리는 누구도 히틀러의 정책이 영국이나 미국보다 앞섰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2차 대전 이전의 일본이나 무솔리니의 정치 방법이 옳았다고 믿지 않는다. 어느 편이 진정으로 인류와 세계의 평화를 원하고 있는가? 누가 전쟁을 일으켜왔으며 혁명과 폭력을 최선의 수단으로 믿고 있는가? 어느 사회가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주며 그 사실에 입각한 진실에서 정당한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가? 누가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한 정치이나 공산주의는 이념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음이 사실이 아닌가. 어느 편이 사상적 통제를 강요하고 있으며 사회와 역사의 방향을 일방적으로 요청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이 택할 수 있는 방향은 민주주의이며 그것이 국민 전체의 밝은 생활을 약속해주는 최선의 길임을 의심치 않게 된다. 4.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3의 선택은 우리들의 사회구조와 제도가 장차 어떤 방향과 이상을 택해야 하는가 합니다. 그 내용을 가장 쉽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과 보람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합니다. 거기에는 지금 말한 두 가지 내용이 전체적 요소가 되어 있었다. 그 하나는 기여적인 경제체제였으며 다른 하나는 정치적 민주제도였다. 그러면 그것들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구조는 어떻게 되어야 하겠는가? 옛날 영국인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하는 공리주의를 제창했다. 그 원칙 밑에서 입법을 하며 행정을 계속하다 보니 정치에 있어서는 의회 민주주의와 경제에 있어서는 복지체제가 성장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떤 것인가? 행복이란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 즐겁게 참여하며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면서 우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그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다원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 모양으로 정치적 실권자만이 지배력과 삶의 의의를 누리고
국민의 절대다수가 피지배의 위치에 머문다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원적 가치 사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만일 우리들 중에서도 정치적 실력자나 경제적 유능자들만이 사회적 대우와 본인의 행복을 누린다면 국민 개개인의 소외감과 좌절의식을 고쳐줄 길이 없어진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권력을 잡았는데 안 되는 일이 있나? 라는 식의 사고방식이나 돈 가지고 못할 일이 있나? 라는 식의 말들이 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원사회는 될 수 있으나 소망스러운 다원사회로의 길은 막연한 실정이다. 우리 모두가 어떤 직업이나 사회단체에 소속해 있든지 즐겁게 일하며 그 일에서 보람을 느끼며 서로가 감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 또 하나의 조건은 언제나 선한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여야 한다는 점이다. 질서 없이 자유만을 주장하고 행동하는 혼란을 빚어서는 안 되며 그렇다고 해서 권위에 눌려 장의력을 상실하는 국민들이 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옛날부터 인간관계를 상호관계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칫하면 권위사회에 빠질 가능성과 경향성이 강하다. 그러나 권위사회에 빠지게 되면 그 사회의 미래는 발전과 창의력을 이루며 나아가서는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까지 좁아지게 된다. 그러면 권위와 자유 속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선한 의미의 정신적 권위가 유지되면서도 모두가 자유로이 성장할 수 있는 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한 뜻을 선한 질서의 사회라고 불러보는 것이다. 5. 만일 위의 세 가지 문제가 소망스러운 방향에서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는 밝은 사회를 영위해 갈 수 있으며 그것은 옛날과 같은 종교나 윤리성을 선하게 받아 누리는 사회적 책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러한 뜻들을 가능하게 하며 언제나 그 추진력이 되는 요소는 무엇인가? 서구인들은 그것을 휴머니즘이라고 부르고 있다. 경제의 인도주의적 이해가 기여성을 요청하며 휴머니즘의 정책화가 민주주의이며 박애 정신이 사회화되었을 때 사회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가능해지는 때문이다.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그 뜻을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표현해왔다. 우리 모두가 인간답게 살며 서로가 가볍게 살 수 있도록 협조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홍익인간의 정신에서 밝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은 인격과 사랑에 근거한 행복스러운 사회와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다.